안녕하세요. 자기호수와 고급물리학 9번째 멤버십 코스 하겠습니다. 우리 제1강 뉴턴 역학 하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할 것은 유체의 운동. 바로 지난번에 뭐 했습니까? 강체 운동이죠. 강체 운동과 유체 운동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강체에서 질량을 이용한 자리에 유체에서는 밀도를 이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강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물체의 전체 운동을 질량이 대표하죠. 그런데 유체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그 유체의 운동을 기술하는데 전체 질량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을 써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체에서 질량을 이용하는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유체에서 밀도가 들어가는데, 밀도는 여러분 잘 압니까? 질량을 그 질량의 부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로 하면 단위 부피당의 질량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질량만 밀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힘을 압력으로 이용합니다. 강체에서는 어떠냐? 강체에 힘 작용하면 그 힘이 전체 물체, 강체 전체의 운동 상태를 바꾸는 데 기여하죠. 근데 유체의 경우에는 어떠냐면 유체의 한 부분에다가 힘 작용하면 그 힘을 받은 부분만 먼저 이동합니다. 그래서 힘을 작용해 가지고는 유체의 운동이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강체의 힘 자리에는 무엇을 이용하냐면 유체에서는 압력을 이용하는데, 우리 힘은 벡터량이었는데 압력은 스칼라량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마치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벡터이면 만족하는 성질을 압력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은 스칼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유체 내부에서 어떻게 압력을 구하느냐? 정지한 유체에서는 압력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정지한 유체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으면 그 유체가 정지한 물체를 밀 때 그 압력은 반드시 그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해야 됩니다. 여기 그 안에 들어있는 물체뿐 아니라 벽에 압력이 작용할 때도 마찬가지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지한 유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면에 수직이 아니고 비슷한 각으로 만약에 압력이 작용한다면, 그러면 유체가 액체나 기체가 움직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체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유체 내부 한 점에서 압력을 구하라라고 한다면 그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다 작용합니다. 여기에 가상적으로 조그만 종이를 갖다 놓으면 그 종이가 안 움직이려면 어때요? 그 수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유체 내부에서 압력은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유체의 압력이 작용하면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습니다. 정지한 유체에서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걸 푸는데, 정지한 유체에서는 파스칼 원리가 적용이 되고, 이게 사실은 유체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했을 때 정지해 있으면 파스칼 원리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흐르는 유체를 설명하는 게 베르노이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거시세계에서 물체의 운동은 전부 무엇으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에서 파스칼 원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베르노이 방정식도 나오는데, 이 베르노이 방정식에는 유체가 흐르는 속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속도를 0으로 놓으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파스칼 원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파스칼 원리는 뭐 자세하지 않고 베르노이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었는지만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체의 흐름도 유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여기다가 뉴턴의 운동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푸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체에서도 그렇게 있죠. 크기를 갖는 물체에서도 힘 작용하면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변형과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속도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물체의 운동 속도만 이제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 변형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것이 강체였죠. 유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거는 하려고 하지 않고 간단한 경우, 우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적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상유체, 아이디얼 플루이드라고 합니다. 유체는 액체와 기체 두 개를 합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할 때 이 강체에서는 아무리 큰 힘을 받아도 변형하지 않는 게 이게 강체의 정의라고 한다면, 유체 운동에서는 가장 간단한 것을 이상유체라고 하는데, 그 이상유체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지만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구한 답이 실제 유체와 크게 차이가 안 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이상유체라고 하냐면, 흐르는 동안 밀도가 변하지 않는 유체,
유체가 흐르는데, 자, 액체의 경우에는 이게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밀도가 잘 바뀌어요. 그러더라도 이상유체라고 가정하고 해도 크게 많이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마찰, 점성이 없어서. 만약에 마찰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손실되죠. 열 에너지로 없어지죠. 이상유체를 다루려면 이 점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상유체로 기술하면 우리 무엇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냐면 흐름선과 흐름관을 이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흐름선이란 무엇과 똑같냐면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 전기력선, 자기력선, 그 성질과 이 흐름선 성질이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유체가 흐르는데 그걸 흐름선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무엇이 흐름선이냐? 흐름선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 유체가 흐를 때 유체를 구성하는 입자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경로가 되겠어요. 근데 흐름선 그린다고 해서 막 모든 입자들을 다 그릴 수는 없겠죠. 대표적인 몇 개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흐름선은 그려놨을 때 절대로 교차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전기력선도 그래요. 전기력선도 거기에 전하가 있든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할 때는 절대로 교차하지 않는다. 또는 흐름선 하나가 둘로 갈라지거나 두 개가 하나로 결합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성질만 있으면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렇게 흐름선을 그렸다고 할 때 그 유체가 흐르는 모습을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유체의 속도죠. 각 점에서 속도. 이 속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방향은 어떤 흐름선, 요점에서 속도의 방향은 흐름선의 접선 방향이고, 그 다음에 흐름선의 밀도, 단위 넓이당 흐름선의 숫자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V2라고 하면 V1은 흐름선이 더 빽빽하지요. V2는 듬성듬성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성립하냐면 속도가, 속력이 V1이 V2보다 더 크다. 그래서 빽빽하면, 밀도가 더 크면 그러면 속력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상유체는 어떤 성질을 반드시 만족해야지 되냐면 스테디 플로우. 그래서 여기 그림에 이렇게 그린 것처럼 이게 어떤 순간을 사진 찍은 그 순간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유체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유체는 계속 흐르고 있지만 흐름선의 모양이 안 바뀌죠. 이게 바로 스테디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디 플로우가 아닌 과격한 거, 그런 경우는 어떠냐면 자 이런 식으로 유선이 나타나죠. 이런 건 이상유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흐름선을 정의하면 우리 또 무엇을 정의할 수가 있냐면 흐름관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흐름관은 뭐냐? 유체의 흐름에서 흐름선으로 둘러싸인 관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자, 이렇게 흐름관을 만들 것 같으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흐름관에서는 어때요? 흐름관 내부의 유체가 흐름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어떤 성질 때문입니까? 흐름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는 성질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에, 흐름관 안에 흐름선이 흐름관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적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파이프가 있으면 그 파이프를 흐름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유체가 그 관 바깥으로 안 나가죠. 근데 실제가 아니라 아주 많은 유체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 가상적으로 흐름관을 하나 그린다면 바로 이게 그대로 만족하는데 외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흐름관 내에서 연속방정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속방정식은 어떻게 된 것인지 흐름관을 이용해서 설명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흐름관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단면의 넓이가 S1이고 V1, 또 저기 좁은 데서는, 흐름관 좁은 데서는 단면의 넓이가 S2고 V2라고 한다면 DT라는 작은 시간 동안에 유체의 밀도는 로입니다. DT라는 작은 시간 동안에 저 S1을 통과한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량은 부피에다가 밀도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단면의 넓이 S1에다가 그 길이는 V1 DT 이렇게 되죠. 거기다 로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어떠냐? 거기서도 흘러나간 질량은 로 S2, V2, D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무엇을 아냐면 밀도가 바뀌지 않으면, 밀도는 뭐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인데 밀도가 바뀌지 않으면 자, 요 부분에서 들어간 질량과 나간 질량이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DM1은 DM2다라고 쓸 수가 있고, 두 개 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하고 DT는 두 개가 다 있으니까 뭐만 남습니까? S1, V1하고 S2, V2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1과 2가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아무데나 내가 고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유리관 내에서는 어디서나 SV가 일정하다. 이 말은 S1, V1은 S2, V2는 S3, V3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베르누이 방정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베르누이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실험으로 구했어요. 실제로 유리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이 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부터 쉽게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르누이 실험. 그런데 베르누이 시대에 이미 이 식이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체가 흐르는 속력이 충분히 작다. 너무 빠르면 로테이셔널 플로우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유체의 속력이 좀 작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 밀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야지 이 식이 성립하더라. 그 얘기 바로 뭡니까? 이상유체에서 성립하더라. 이런 뜻이 됩니다. 베르누이 때는 이상유체라는 말이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이상유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유체가 흐르는 모양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뭡니까? 스테디 플로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체의 점성을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상유체의 성질이죠. 점성은 어떠냐? 점성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설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압력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압력을 잘 이해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유체 내부에서 정지한 유체라고 한다면 이때 내가 이 유체에다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유체가 이렇게 누르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겠죠. 그 압력이 바로 정지한 유체의 압력과 같게 됩니다. 그런데 흐르는 유체에서는 어떠냐? 흐르는 유체에서는 내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 가운데는 더 빠른 데죠. 단면이 작으니까 더 빨라요. 여기는 이제 느린 데고. 그러면 더 빠른 데는 내 손을 더 많이 밀죠. 근데 이것은 유체의 압력이 베르누이 방정식에 들어가는 그 압력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체의 압력은 어때야 되냐면 여기다 가상적인 면을 이렇게 놔두면 이 가상적인 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반드시 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지한 유체나 흐르는 유체나 그 압력이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흐르는 유체에서는 우리가 손 집어넣으면 어때요? 이거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으면 왼쪽 압력이 더 크고 오른쪽 압력은 더 작은 것처럼 이렇게 느끼죠. 그거는 사실은 압력이 아니다. 흐르는 유체에서 내 손을 누르는 것은 유체의 압력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흐르는 유체의 경우에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것 같으면 내가 가상의 면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누르는 압력이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양쪽에서 누르는 게 같아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더라도 양쪽에서 누르는 게 같아야 되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양쪽에서 누르는 게 같은 게 흐르는 유체의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지한 유체는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내가 가상적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정지했으면 이놈한테 요 가상적인 정육면체라고 하겠어요. 이 정육면체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정육면체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죠. 네. 그래서 네모 안에 유체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합력은 같아야 되고, 그래서 언제든지 네모 밖의 유체가 네모 양쪽 면을 안쪽으로 미는 압력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흐르는 유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정지한 유체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가상적으로 네모를 해보겠어요.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등속도로 움직이죠. 그러면 흐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속도로 움직이려면 이 네모난 부분이 받는 수평 방향의 합력은 얼마나 되겠어요? 0이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양쪽에서 누르는 게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양쪽 압력은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흐름관의 단면이 똑같은 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는 양쪽의 압력이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네모를 우리 조금 안쪽에다 이렇게 놔둬보겠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때 이놈은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으니까 연속방정식에 의해서 점점 빨리 가죠. 점점 빨리 가려면 가속운동이죠. 가속운동을 하려면 어때요? 양쪽의 힘이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왼쪽의 힘이 오른쪽 힘보다 더 커야 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왼쪽의 압력이
오른쪽의 압력보다 더 크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다르다. 그리고 빨리 움직이는 데서는 압력이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증명할 텐데, 이 베르노이 방정식을 증명할 때 우리 뭘 이용하냐면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적이 있죠.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만약에 그 힘 중에서 뭐가 있으면 보존력이 들어있으면, 그러면 그 보존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보존력만 받는다면 이 E를 포텐셜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차이하고 운동 에너지 차이가 더한 거, 이거는 안 바뀐다라고 하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죠. 그런데 힘을 여러 가지 종류를 받고 있는데 보존력도 있고 보존력이 아닌 것도 있으면, 보존력이 아닌 힘이 작용하는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입니다.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을 할 때는 여기 베르노이 방정식의 유체는 무엇이 작용하냐면 중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압력이 한 일이 있죠. 근데 압력이 한 일은 이건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되지 않으니까 이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에서 WF는 압력이 한 일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에 포텐셜 에너지로 포함시킨 그런 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힘이 작용하면 바로 이렇게 WF는, 자, 이건 역학적 포텐셜 에너지 표시할 수 없는 힘이 한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을 이거 가지고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로 우리 증명해 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지금 물이 흐르면서 왼쪽에서 조금 들어간 게, 자, 오른손에서 이렇게 나갔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좌표계를 정하고, 자, 정의를 하겠어요. 자, 요건 Y1이다. 기준점에서부터 높이가 Y1. 그 다음에 여기에 단면의 넓이가 S1. 그 다음에 압력, 이 점에서의 압력이 P1. 그 다음에 요게 V1으로 가게 되면, 또 저쪽에서는 Y2, 그 다음에 단면의 S2, 그 다음에 압력은 P2. 이때 요 부분만 하면 어때요? 압력의 방향은 항상 그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그 면 쪽으로 작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압력이 왼쪽으로 작용하고 이때는 압력이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요건 V2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만큼 요쪽에 간 거리는, 그 원통의 길이는 V1 dt가 되고, 이쪽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요만큼은 V2 델타 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속 방정식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S1 V1은 S2 V2. 그러면 연속 왼쪽에서 이걸 적용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dm1이 로 S1 V1 델타 t 이렇게 되고, 뭡니까? S1 V1 델타 t, 이건 바로 델타 V가 되죠. 그래서 조금만 부피가 됩니다. 네, 델타 M1은 그래서 그 왼쪽에 작은 부피에다가 뭘 곱했어요? 밀도를 곱하면 그 왼쪽에 질량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나간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로 디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밀도가 안 변하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미 알았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놓냐면 그냥 델타 M이다 이렇게 놓겠어요. 안 변하니까 델타 M이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베르노이 방정식을 보겠습니다. 우리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 E1이라고 하고, 요 부분은 항상 E1이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부분을 E2라고 하고, 저 끝에 있는 부분을 E0라고 하고, 이걸 E2라고 한다면, E1은 뭐가 될 거냐면 역학적 에너지니까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하면 되겠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죠. 포텐셜은 mgy1이죠. 여기서 델타 m이 있으니까 델타 m을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기 그림을 그릴 때, 흐름관을 그릴 때 왼쪽과 오른쪽은 전부 수평으로 이렇게 잡은 이유가 뭐냐면, 이때는 속도도 같고 그 다음에 높이도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아주 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변화량, 시간이 흘렀을 때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시간이 t일 때는 요만큼이었죠. 요만큼. 그래서 이때 역학적 에너지는 저 왼쪽 부분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E1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뭐라고 그랬어요? E0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t일 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E1 더하기 E0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델타 t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유치가 이만큼 흘러갔죠.
이때 역학적 에너지 E'은 요 가운데는 똑같으니까 E0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E2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델타 T가 흐르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우리 금방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바로 뭐예요? E'에서 E를 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E'에서 E를 빼니까 E0는 없어지고 E2 빼기 E1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할 것 같으면 처음에는 E는 E1 더하기 E0고 나중은 E'은 E0 더하기 E2인데 그래서 이때 E1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아까 다 구해놨었죠. E1과 E2를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델타 E는 자, E'에서 E를 뺀 거예요. 그래서 델타 E는 E'에서 E를 딱 뺐더니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는 바로 뭐였어요?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되지 않은 희미한 일은 요것과 같다는 거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됐는데 그 포텐셜 에너지로 표시되지 않은 힘에 대한 일은 뭐가 됩니까? 저 두 압력이 한 일이죠. P1이 한 일, P1에 의한 힘이 한 일, 저거는 P2에 대한 힘이 한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볼 것 같으면 델타 M1, 델타 M2는 같다고 이렇게 놨으니까 P1에 의한 힘이 한 일은 뭐가 돼요? P1에다가 S1, V1, 델타, 이게 델타 V죠. 이게 어떻게 하냐면 P1, S1이 바로 힘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누르는 힘. 그 다음에 간 거리가 V1, 델타 T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로분의 델타 M은 로분의 델타 V였으니까 여기 델타 V만 이렇게 쓰면 로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로분의 1 P1 델타 M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P2에 의해서 한 일은 어때요? 저기서 압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때는 한 일이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해서 마이너스 로분의 1 P2 델타 M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차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한 일은 W1과 W2를 더해야 되겠죠. 이렇게 더하니까 로분의 1 P1 빼기 P2 곱하기 델타 M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도 구해놨고 압력이 한 일도 구해놨으니까 그 두 개 같다고 하면 그러면 바로 우리가 베르노이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장된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자, 이때 여기 놈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압력에 의해서 한 일, 요거 우리가 구해 놓은 거죠. 압력에. 그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 이것도 우리가 구해 놓은 거죠. 그래서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는 W는 델타 E,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집어넣기만 되겠어요.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아까 저 로분의 1 한 걸 곱했습니다. 로분의 1 양변에 로를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학적 에너지 부분에 이렇게 로가 곱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했는데 이 식을 이제 어떻게 하냐? 이항을 하겠습니다. 이항. 그래서 좌변에는 전부 첨자가 1자리, 우변에는 전부 첨자가 2자리가 되도록 이항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P1 더하기 2분의 1 로 V1 제곱 더하기 로 GY1 되죠. 그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죠.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 제곱 더하기 로 GY2 이렇죠. 이거는 어떤 특별한 두 점뿐 아니라 어디서나 이렇게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거 P3 더하기 2분의 1 로 V3 제곱 더하기 로 GY3 이래도 되는 겁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간단히 표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Y는 일정이다. 여기에 어떤 위치에서든지 항상 이 값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베르노이 방정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P 더하기 2분의 1 로 V 제곱 더하기 로 GY는 일정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 이건 뭡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확장된 일 에너지 정리가 뉴턴의 운동 방정식하고 똑같죠. 이렇게 우리 베르노이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유체역학이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굉장히 물리학과에서도 중요한 과목이었는데 이제 유체역학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게 됐어요, 사실. 그래서 물리학과에서는 이 유체역학을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고 이제 유체역학 과목,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 전부 어디로 건너갔냐면 공대로 건너갔습니다. 간단히 유체역학이 뭔지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 유체 내부에서 압력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 다음에 베르노이 방정식은 어떻게 유도됐는지를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강, 네, 뉴턴 역학을 다 마치겠어요. 자, 그러면
사실은 뉴턴 역학은 F는 ma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그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뉴턴이 제안한 거 그대로 거시세계에 그대로 적용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8세기에 라그랑주 역학이 나왔습니다. 이 라그랑주 역학은 그 내용은 뉴턴 역학과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내용은. 그래서 뉴턴 역학으로 푸나 라그랑주 역학으로 푸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라그랑주 역학이라고 하더라도 마지막 식 풀어야 될 식은 뭐냐면 뉴턴 역학에서 나온 식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사실은 뉴턴은 F는 ma가 어떤 식으로 유도했다기보다는 어때요? 케플러 법칙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찾아낸 것이죠. 뭐 발명했다 또는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기본적인 법칙으로부터 뉴턴 역학의 운동방정식을 유도해낸 거 그게 바로 라그랑주 역학인데 이 라그랑주 역학이 알고 나면 다른 많은데 응용할 분야도 있고 아주 철학적인 면도 있고 아주 그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물리학에서는 우리 보통 대학 물리에서는 라그랑주 역학 안 하지만 고급 물리학 하면 이 라그랑주 역학 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강에서 한 10번 정도 라그랑주 역학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추의 운동에서 끝내고 제1강 뉴턴 역학도 여기서 끝냅니다.